지금 서울의 기온은 30도입니다. 11시 뉴스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광물 바로 리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발전에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리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에서는 아타카마 소금 평원에서 리튬을 채굴하기 위해서 시추 장비가 24시간 돌아가며 소금물을 빼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에는 생태계 파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칠레 리튬 채굴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시 후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에서는 한국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이집트 출신 방송인 정세미 씨 만나봅니다. 피라미드의 나라로 알려진 이집트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세미 씨와 함께 이집트의 숨겨진 매력과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흥미로운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전 2시 45분쯤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늦게 도착한 푸틴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서 직접 영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늘 오후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북부 사령관과 작전본부 사령관이 공격 작전을 승인하고 북부 사령부에서 합동 상황 보고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 사령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에서 앞으로도 헤즈볼라에 대한 전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지대의 전투는 헤즈볼라가 작년 10월 8일부터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에 연대를 표하기 위해서 로켓포를 국경 너머로 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중해에서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난민을 태운 배가 침몰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 인근 지중해 해역에서 이주민 61명을 태운 선박 한 척이 침몰해서 51명이 구조되고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날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현 인근에서 발견된 난파선에서는 12명의 생존자가 구조됐는데요. 사고 선박은 튀르키예를 출발해서 이라크, 시리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이주민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중해 중부를 건너 유럽으로 가는 이주민들은 위험한 해상 조건과 돌변하는 기후, 허술한 배들 때문에 난파 사고를 자주 당하고 있는데요. 유엔 이주기구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지중해를 건너다가 죽거나 실종된 사람이 거의 100명에 달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155명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남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멕시코 주지사는 산불이 확산 중인 링컨 카운티와 메스칼레로 아파치 보호구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추가로 배치해 화재 진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이번 산불로 5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되고 바라지에서 가까운 루이도소 마을 주민 전체가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뉴멕시코는 뜨겁고 건조한 기후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데요. 2022년에는 이 지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2명이 사망하고 주택 200여 채가 소실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규모의 기업이 됐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 주가가 현지 시각으로 18일 기준 시가총액이 3조 3,3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1위 규모의 기업이 됐습니다. 이달 초 엔비디아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애플과 함께 3조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2년 말 이후 시가총액이 9배 이상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주가가 170% 이상 올랐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그 지중해에서 난민을 태운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 수정할 점이 있어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지중해를 건너다가 죽거나 실종된 사람 거의 1,000여 명에 달한다. 네, 이렇게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함께 살펴보지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다. 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이제 어제 방문하는 맞아요. 걸로 예정이 돼 있어서 보도가 다 그렇게 나왔었죠.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새벽에 도착했네요. 네. 네. 친구 중에 늘 지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런 정상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늘 네. 지각을 했었고요. 예. 이번에도 예외 없이 지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18일 늦게 도착할 거다 북한에 그랬었는데 오늘 새벽 2시 45분에 북한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역시 지각 방문했는데요. 원래 이틀 동안 방북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만 24시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네. 일정이 좀 빡빡할 것으로 보이고 네, 네. 오늘 베트남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 비롯해서 주요 일정을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다 끝내야 되게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 사실 국제사회에서 지각대장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렇군요. 외국과의 정상 면담에서 늘 1시간, 2시간 많게는 지각했었는데요. 2014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와 회담하면서 4시간 15분 지각했습니다. 친구 지간이면 절교입니다. 완전 절교입니다. 또 연락을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네, 그런데 4시간은 그러니까요. 네. 2015년 프란시스코 교황을 접견할 때는 50분 지각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만남에서는 1시간 45분. 네. 그리고 아베 신조 총리와 2018년 만날 때는 2시간 30분 지각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52분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 같은 상습적인 지각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상해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이다라는 분석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매너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반면에 푸틴 대통령을 기다려간 정상들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이분도 뭐 기가 세기로 말하자면 빠지지 예. 않는 사람인데 2018년에 당시 대통령이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 푸틴 대통령이 35분 지각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워낙 지각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본인은 그것보다 25분 더 늦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뭐 회담 자체가 굉장히 지연이 그래서 됐겠네요. 1시간 정도 쭉 미뤄져서 진행이 됐고요. 2019년 북러 정상회담 때도 푸틴 대통령 30분 지각했었고요. 반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6년 푸틴 대통령을 만날 때 10분 정도 기다려간 적이 있었다고 하니까 네. 본인도 약간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회담이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 아마 이랬을 것 같은데요. 차단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서 북한의 대러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수 있는 상당량의 탄약 그리고 그 외 무기들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했었던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러시아가 북한, 중국,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무총장은 또한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지원할 가능성도 걱정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 이란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군사 지원을 받을지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 전쟁 경제에 얼마나 지원하는지 앞으로 지켜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입장 밝혔는데요. 네. 백악관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되고 이번 만남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백악관 역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방문에 대해서 동향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방위상도 기자회견 통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을 계속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기술적 군사적 지식을 북한 측에 전달할 우려가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반면 중국은 조금 입장이 달랐습니다. 중국은 이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양국 간의 일이다라면서 선을 그었고요.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 양자 왕래에 대해서 논평하기가 적절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은 러시아와 관련된 국가가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공고하고 발전시키는 것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내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 키워드 또 다른 전면전의 서막이네요. 네, 이스라엘군이 성명을 발표하고 레바논 공세 작전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전면전에 대한 결정이 곧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자 지구 전쟁 말고 중동에서 또 다른 확전의 기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휘관들이 상황 평가를 위해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레바논 공세작전, 공격작전 계획이 승인됐다는 검증이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같은 이스라엘 측의 경고는 앞서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주요 도시인 하이파에 있는 항구 그리고 공항을 포함해서 이 내부 지역을 드론 통해서 찍은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는 이 영상이 여러 채널 통해서 공유가 이미 됐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이 헤즈볼라의 드론을 감지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설명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난 11일 날 헤즈볼라 지휘관인 압둘라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규모 미사일 보복을 예고했고요. AP통신은 이로 인해서 지역적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단체이고 가자지구 전쟁 이후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공격하고 있고요. 헤즈볼라는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돼야지만 전쟁을 멈추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다시 확전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 네,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다들 집에 한 대씩 있지 않나요? 뭘까요? 앞으로 이게 집에 모두 한 대씩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앞으로 2, 3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술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네.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오. 이제 각 가정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젠슨 왕 CEO가 대만 방송에 출연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에 대해서 이 로봇들이 자동차처럼 앞으로 보급될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00년 후에는 좀 먼 세월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휴머노 로봇이 보편화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더 회사가 크겠죠. 그렇죠. 칩을 파니까. 그래서 네. 젠슨 왕 CEO는 전 세계적인 노동력 부족 거기에다가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제조 능력이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 대신 로봇이 많은 제품을 만들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지식 창출은 주로 인간들이 했지만 미래에는 슈퍼컴퓨터가 만들게 될 거고 결국 슈퍼컴퓨터 도움을 받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AI 슈퍼컴퓨터가 미래 지식 발전의 도구가 될 것이라면서 대만이 더 많은 AI 슈퍼컴퓨터에 투자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한편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 AI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 네,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학습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면 어떡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네. AI가 인간을 통제하거나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기도 조종사 없이 자동 비행 장치를 이용해서 이착륙이 가능한데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각종 장치가 있고 직접 파일럿이 조종을 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네. AI 역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충분히 앞으로도 나올 거다.
안전장치가 나올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아무튼 100년 후에는 휴머노로이드 로봇이 네. 집에 다들 한 대씩 있을 것이다. 네. 보편화된다. 그만큼 그렇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다시 군대로 돌아간 느낌적인 느낌? 네. 라고 물음표 하셨어요? 네. 왜 플로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이렇게 쓰레기 주우면서 운동도 같이 하는 그게 또 한때 유행이었고 뭐 요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 군장을 하고 걷는 것처럼 배낭을 메고 네. 걷는 운동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럭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럭킹. 무거운 짐을 든 배낭을 메고 걷는 운동인데 이게 원래 미국 육군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요. 예. 럭 행진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문 보병 배치를 받기 위해서 신병들에게 19.3km를 최소 15.9km 장비를 메고 3시간 안에 돌파해야 되는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뭐 예. 이렇게까지 무겁게 하진 않을 겁니다. 표정이 지금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19.5kg는 좀.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자기 네. 신체 능력에 맞게 보행 거리 그리고 배낭 무게를 설정해서 걸으면 다이어트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틱톡에서 해시태그에 럭킹이 포함된 영상이 올라오고 있고 조회수가 1,900만 회 이상 그래요?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다른 운동은 뭔가 좀 뭐 헬스클럽을 간다든지 네. 테니스 라켓을 산다든지 뭔가 장비가 필요한데 이건 자기 몸 가방만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배낭을 메고 걷게 되면은요 무거운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전신의 근육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상식적으로도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럭킹을 하면 걷기랑 유산소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근육까지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육 운동을 병행할 근력 수가 있습니다. 운동과 네. 유산소를 같이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육 세포가 활성화되는 만큼 네. 짐을 들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열량을 태울 수가 있고 심혈관 개순환도 훨씬 더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 실제로 호주 맥커리 대학교 연구팀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10주 동안 럭킹 운동을 한 성인은 럭킹 운동하기 전보다 근력, 심폐지구력 등 신체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고요. 네. 또 무거운 무게를 들고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 보요. 안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했는데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좀 맞긴 해요. 근데 네. 영국 국립 더블린 대학교가 연구를 해봤더니 65세부터 네. 74세까지 좀 약간 연령이 있으신 분들도 각자에게 맞는 무게를 들고 럭킹을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6주 후에 봤더니 하체 운동 능력이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다만 처음 시작은 가벼운 무게로. 그렇죠. 처음부터 15.9kg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네, 되시고 무릎 나갑니다. 예, 그래서 예, 큰일 납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자신 몸무게의 10% 정도, 그 정도 무게로 시작하면 좋고 그리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정도로만 시작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 이제 좀 익숙해져서 약간 내가 무게를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등산 배낭 중에서 이렇게 허리도 결착할 수 있는 게 있고 허리 묶어주는 거 네. 그걸 하게 되면은 무게가 약간 분산되기 때문에 허리가 훨씬 좀 덜 아프겠죠. 네, 허리에 맞아요. 무리가 안 가는 네, 선에서. 맞아요. 그래서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발은 좀 잘 신중하게 편한 신발 선택해서 하면 좋다고 하니까요. 네. 이제 무겁기 때문에 발이 견뎌되는 무게도 같이 그렇죠. 커지기 때문에 신발 네. 좀 신경 쓰시고 하면은 언제든지 배낭만 있으면 음. 걷거나 이렇게 해서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의 맞아요. 일환인 건데 또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항상 너무 지나치지 않게 너무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 네, 지금은 좀 덥긴 합니다만 네. 날씨가 좋을 때는 기분 좋게 걸을 수 네네 있을 것 괜찮을 같습니다. 것 같아요. 플로깅에서 더 나아가서 럭킹이 네. 있다는 것 유행하고 있다. 맞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키워드 연기도 냄새도 없는 새로운 유행이 네. 어떤 건가요? 이건 사실 좋은 유행은 아닙니다. 네. 담배가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요. 아, 전자담배에서 다시 아날로그 형태로 돌아간 새로운 담배가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 네. 잇몸에 붙이는 담배입니다. 오. 좀 찜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예. 요즘에 팬데믹이 아니라 뭐 진데믹이다 이런 단어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제품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 진 팬데믹에서 진데믹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SNS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Z세대들이 이걸 좀 많이 공유하면서 네.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네. 또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 동그란 통이 있고 그 통 안에 담배, 그러니까 껌 크기 정도의 조그만 알갱이가 있는데 이게 15개 들어있고 이제 그걸 하나씩 잇몸 안쪽에 붙이는 건데 작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이 제품이 3억 4천만 통 팔렸다고 합니다. 네. 이걸 만드는 회사가 필립 모리스라는 담배 회사인데요. 네, 네. 워낙 잘 팔려가지고 내년에 2번째 공장을 가동할 정도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진 한 개에 정제된 순수 니코틴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잇몸에 부착하는 담배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담배잎이 같이 들어있었는데 이거는 담배잎은 없고 순수 니코틴만 들어서 이제 이게 잇몸에 붙이면 그게 잇몸과 땀을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잇몸 혈관 통해서. 네. 그래서 니코틴을 직접 몸에 흡수시키는 건데 그래서 냄새도 연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약간 경쟁력이 있습니다. 기존 판매되는 관련형 담배 가격이 미국에서 $8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제품은 $5, 우리 돈으로 7,000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또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게 미국의 Z사회에서 입소문을 타고 유행을 하면서 뭐 일과 운동하면서 이걸 같이 쓸 수가 있다 이런 영상이 올라오면서 뭐 진플루언서 이런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들도 이게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하지만 이게 그 회사 측 얘기는 그렇습니다. 니코틴이 체내로 서서히 전달이 된다. 그래서 흡연 욕구를 줄여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고 이렇게 뭐 진짜 흡연 효과를 줄여줄지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뭐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담배를 팔려고 이런 제품을 내놓은 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니코틴을 이게 붙이는 네. 형태의 입안에. 담배니까 새로운 유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는 어쨌든 그러니까요. 건강에 몸이 좋지가 않습니다. 해로운데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비지보이스의 노래 코코모 함께 들으시죠. Aruba, Jamaica, ooh, I wanna take you. Bermuda, Bahama, come on, pretty mama. Key Largo, Montego, baby, why don't we go? Jamaica, off the Florida Keys. There's a place called Kokomo. That's where you wanna go to get away from it all. Bodies in the sand, tropical drink melting in your hand. We'll be falling in love to the rhythm of a steel drum band. Down in Kokomo, Aruba, Jamaica, ooh, I wanna take you to Bermuda, Bahama. Come on, pretty mama, Key Largo, Montego, baby, why don't we go to the Kokomo? We'll get there fast and then we'll take it slow. That's where we wanna go. Way down in Kokomo. Martinique, that Montserrat mystique. We'll put out to sea and we'll perfect our chemistry. By and by we'll defy a little bit of gravity. Afternoon delight, cocktails and moonlit nights. That dreamy look in your eye, give me a tropical contact high. Way down in Kokomo, Aruba, Jamaica, ooh, I wanna take you to Bermuda, Bahama. Come on, pretty mama, Key Largo, Montego, baby, why don't we go down to Kokomo? We'll get there fast and then we'll take it slow. That's where we wanna go. Way down to Kokomo. Port-au-Prince, I wanna catch a glimps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휴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협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내일 범의료계 대책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대표 경선 관련 당원 당규를 개정합니다. 앞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 4일째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논란이 많은 단통법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장이나 국무위원이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이들을 증인으로 의결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재조사를 요구하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권익위 최정묵 비상임위원은 권익위 결정에 반발해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외화 밀반출 반입 규모가 363건, 204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7.8% 증가한 액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칠레 산티아고 김정화 통신원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칠레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칠레 이 리튬 매장량이 전 세계 1위라고요. 리튬이 뭐 요즘 많이 이용하게 되는 전기 자동차, 태양광 발전의 핵심 광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리튬 채굴하기 위해서 아타카마 사막에서 물을 빼내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칠레는 리튬 매장량은 1위지만 정작 생산량은 호주에 밀려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매장량은 많지만 그동안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하는데 힘을 온전히 쏟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칠레 정부는 이에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그 핵심 부품인 리튬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리튬을 국유화해서 전략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작년 4월에 국가 리튬 전략을 발표하면서 채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의 라 이슬라 소금 평원에서는 리튬 추출이 얼마나 가능할지 칠레 국립광산회사의 그 시추 장비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소금 호수에 물을 빼고 있습니다. 물에는 염화나트륨과 함께 용해된 리튬이 대량 농축되어 있어서 네. 이 진한 소금물을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서 필요한 리튬을 골라내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칠레에서 리튬 이 산업 규모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칠레에는 45개의 암염층과 18개의 염호가 발달해 있으며 주로 칠레 북부 지역에
리튬 산업은 2022년 기준 칠레 국가 총 수출액의 8.3%를 차지하는데요. 네. 이것은 칠레의 전통적인 수출 품목인 과일 5.8% 그리고 생선 6.6%를 능가하고 그 유명한 칠레 와인 수출은 2%에 달하는데 리튬은 와인의 4배를 뛰어넘는 수출 규모입니다. 네. 칠레에서 리튬은 양도 불가능한 전략 광물로서 민간의 진출과 개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1979년 이후로 칠레 리튬은 국영산업이나 특정 기업이나 국가기관에 의한 직접 개발이나 행정허가 또는 리튬 생산 특별 계약을 통해서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칠레 리튬의 추출과 판매를 위해서는 원자력위원회로부터 사전에 할당량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리튬을 추출하는 작업 때문에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면서요? 아타카마의 소금 평원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인 아타카마 사막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인근 생물들의 피난처이자 생물학적 통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리튬 채출은 물이 증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금물에서 리튬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 수영장 같은 큰 탱크 안에서 증기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네. 이 기술은 엄청난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로 인해서 소금평원 채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물의 양이 줄어들어서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증기로 인해 온도가 높아져서 기후변화를 촉진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원주민 집단에서 리튬 개발 회사를 상대로 환경 위반이라는 6개 항목에서 지금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물이 증발한다는 것은 물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에 위협이 되고 또 환경 파괴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극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칠레 정부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또 다른 소식도 준비를 하셨는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20개 국가 중 하나로 칠레가 선정됐다고요. 국민들이 아주 기뻐한다고 소식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2년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유명한 여행 전문 출판사 러프가이드에서 칠레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20개 국가 중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남미에서는 단 2나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아르헨티나가 14위를 차지했고 칠레가 1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웃나라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요. 네. 두 나라가 축구 경기를 같이 하게 되거나 하면 함성과 환호와 야유가 귀청이 쭉 떨어져 나갈 정도인데 그렇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관광 파워 나를 이겼다는 사실에 칠레인들이 더욱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두 단도 위니까요. 관광객들의 관광객들의 인기 투표로 선정된 순위에서 안타깝게도 한국은 선정되지 않았고 1위는 뉴질랜드, 2위는 이탈리아가 차지했습니다. 일본이 20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선정된 기준이 좀 궁금하네요. 어떤 점이 또 칠레가 그렇게 매력적인 요소로 꼽혔는지 궁금하고요. 네, 조사 기간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이번에 러프 가이드를 통해서 전 세계 여행자들이 인기 투표한 결과에 따르면 네. 칠레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천연 그대로의 수많은 자연지대 그리고 칠레 와인과 음식을 꼽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칠레를 갔다 온 사람들은 칠레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칠레의 크고 작은 4만 3천 개의 섬들과 지구에서 별이 가장 가깝게 보이는 아타카마 사막과 해발 5,000m에 위치한 천문대 또 세계 4위의 와인 생산국답게 전국에 걸친 300여 개의 포도원과 칠레 국민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사랑했던 벽화 그림이 유명한 발파라이소 항구도시 그리고 모아이 석상으로 잘 알려진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이스터 섬을 매력적인 요소로 꼽았습니다. 네. 세계에서 12번째로 아름다운 나라 칠레로 많이 놀러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봄과 여름철인 10월에서 2월 사이에 오시면 더욱더 시적인 칠레를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가을, 겨울쯤에 여행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칠레 산티아고입니다. 네, 칠레 산티아고에서 김정화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떠나 한국에서 정착해 다양한 도전을 하는 분들과 함께합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인데요. 오늘은 이집트에서 한국에 온 지 12년 차 되신 정세미 씨와 함께 이집트 그리고 이슬람교회 할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모국어로 저희가 인사를 좀 부탁드리고 있어서 아 그래요? 아니 드셨으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죠. 제 모국어인데 근데 그러니까요. 오래 살다 보면 잊혀질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서 예.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네. السلام عليكم أنا سامي من مصر بقالي 12 سنة في كوريا وأنا سعيد إن أنا معاكم النهاردة. 멋지네요. 옆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아랍어가 그 특별한 게 뭘 말해도 상대방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게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음률로 지금 들려서 저한테는 네. 뭐 더 아름답게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네, 어떻게 말씀하신 건지. 일단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에서 온 세미라고 하고요. 네. 한국에 온 지 12년 됐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미 모하메드 라샤드. 예. 이집트 그 아랍 쪽 계신 분들 이 이름에 다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어떤 뜻인지. 저희는 이름을 만들 때 네. 약간 예쁜 단어를 골라서 이름으로 쓰거든요. 세미는 아빠가 저에게 정해주신 이름. 네, 뜻이 되게 아름다워요. 그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네, 사소한 일에 이렇게 막 집중하지 않고 네. 약간 커다란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서 향하는 그런 사람. 큰 숲을 보시는 분. 맞아요. 네. 그라는 뜻이고 모함메드는 이제 글로벌한 그 모함메드예요. 네. 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네. 모함메드고 라샤드는 약간 안내, 주도라는 좋은 약간 사람이 방황하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안내를 뜻하는 겁니다. 모함메드는 제 아빠 이름입니다. 세미는 제 본명이고요. 네. 네. 그 라샤드가 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마지막 아니에요. 제가 이름을 잘라서 네, 말씀드리는 거고 제일 마지막은 여권에도 네. 못 나올 정도로 길어요. 이름이. 칸이 없어요. 제 신분증 이름이 잘린 거예요. 그 중에서 적당히 사용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만 그렇죠. 말씀하신 거군요. 맞아요. 지금. 네. 더 길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한국 사람의 이름이 네. 얼마나 짧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저희는 딱 새 음절이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순서대로 이름을 쓰거든요. 본인,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 그래야 그 사람이 누구의 혈통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름만으로도 다 그렇죠. 확인할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족보가. 맞아요. 그래서 이름을 풀네임으로 공개하는 것은 네. 약간 국민등록 번호를 공개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네.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러네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만. 그렇죠. 세미 모하메드 라샤드까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알려주셨어요. 고향이 만수라라고 들었는데 이게 예. 만수라면 우리가 이제 중동의 거부. 만수르와 좀 비슷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거죠? 아랍어의 특징이에요. 다른 건 맞아요. 그 아랍어의 특징은 같은 어근에서 다양한 단어를 만들 수 있거든요. 파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근이 똑같으면 네. 뜻은 달라도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들은 비슷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수라는 여성형이고 만수르는 남성형이에요. 같은 의미거든요. 승리자. 네. 그 영어 하시는 분들이 공감하시겠는데 빅토르하고 빅토리아. 네. 똑같아요. 만수라는 빅토리아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둘 다 아랍어를 쓰는 지역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 만수라는 카이로에서 그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지방인데 되게 큰 도시이고 역사가 길어요. 네. 십자군이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이렇게 긴데 그렇죠. 십자군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먼저 잡아야 할 나라가 이집트다 이렇게 깨달았을 때 프랑스가 유럽 군대를 이렇게 이끌고 이집트까지 왔어요. 근데 이집트 영토에 들어와서 이집트 군과 맞싸운 전쟁터가 만수라였어요. 근데 이집트 군대가 승리를 하고 이기고 그때 프랑스 그 왕을 잡았어요. 포로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집트 국왕이 그 지역의 승리라는 뜻을 약간 이집트가 승리를 한 지역이라는 뜻으로 만수라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고향의 역사까지 또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그렇죠. 그 미녀가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성형이 붙었군요. 어떻게 보면. 원래 도시는 여성형인데 아랍어로는. 근데 만수르는 특별히 이집트에서 그 예쁜 사람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네. 재밌네요. 자, 이집트 이야기 사실 뭐 이집트 하면은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제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이런 것들 많이 떠올리실 텐데 지금 이집트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건 하마스 이스라엘 그 전쟁 사이에서 지금 휴전 협상 중재국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가자 지구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그렇죠. 네, 그 사실 가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가자가 이집트의 일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이기도 했었어요. 과거에. 그리고 그 가자 지구에 들어가는 물자라든지 가자 사람들이 해외에 출국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공항도 다 이집트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에서 이집트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게 돼서 이집트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잘 아는. 그렇죠. 그냥 형제예요. 그냥 같은 혈통이고 같은 이렇게 종교이고 같은 언어인데 도와주지 못하는 이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집트 사람이 많이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사망자도 지금 3만 몇천 명이 나왔고 어린이도 되게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거 볼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팔레스타인 사람, 그러니까 가자 지구의 그 주민들의 안전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인도주의적인 상황이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더 이상 뭐 민간인 피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빨리 전쟁이 뭐 휴전이 되든 종전이 되든 해야 할 텐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원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집트가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뭐 과거가 정말 찬란했습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할 텐데요. 그럼요. 제가 말씀을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군요. 저희는 아무래도 솔직히 이집트를 보면 최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퇴보한 상황이에요. 그 경제도 과거에 그렇고 비해서. 그렇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막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지금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다. 찬란했던 그 과거가 너무 그리운 거죠. 근데 저도 현지인이기 때문에 익숙하고 막 그렇겠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저도 피라미드에 갈 때마다 놀라요. 정말 그거 정말 높아요. 저걸 어떻게 지었을까? 그렇죠.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외계인이 지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솔직히 실물을 보면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막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막 무겁고 큰 돌을 올릴 수 있었고 정말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릴 설계할 수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고 자랑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역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많이 이제 교육을 할 것 같고요. 그럼요. 그 이집트 역사책이 제일 길고 제일 무겁고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이집트 역사는 길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길어진다. 즉 뭔가 발굴될 때마다 그 발굴 관련 사건들과 사연들이 추가되잖아요. 그럼 역사가 뒤로 길어지고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역사가 완결된 게 아니라 계속 나올 수 있네요. 근데 그거는 국가에서 완전히 인정하면 또 그게 역사 책에 들어가니까 또 학생들이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그 역사가 정말 생물학이나 공학만큼이나 어려워요. 그렇군요. 한국 오셔서 아마 피라미드라든지 이집트 역사에 대한 질문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기억에 남는 질문이라든지 좀 이거는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정정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일 지금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세미는 어떤 신을 믿냐? 라신, 아문신, 호로스, 그 고대 이집트 신을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물어보는 질문인데 어떤 신을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거예요. 단절됐어요. 고대 이집트 신앙과 지금 현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 지금 현대 이집트에서 저 나 라신 믿어요. 이런 사람은 불신자예요. 네. 그렇죠. 네. 우리는 유일신, 기독교가 네, 되든 이슬람이 되든 네. 신이 똑같아서 그 신밖에 안 믿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신을 믿어요? 난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건 아닌데 또 이렇게 그렇죠. 설명을 또 길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피라미드로 수학여행 가는지 뭐 이런 거 궁금해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맞아요. 수학여행을 네. 우리 네. 경주로 가듯이. 예, 맞아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 역사를 배우는 거죠. 그렇죠. 예. 관광하러 갈 때 항상 이렇게 막 꼬마들이 네. 이렇게 줄을 서서 선생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피라미드 안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집트 사람?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네요. 네. 세미 씨가 이제 이슬람 교도시니까 예. 이제 우리가 음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 할랄 음식이 정말 유행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네. 과거보다는 좀 한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예. 그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이 네. 그 커지고 있어서 네. 한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무슬림 아니어도 많이 소개되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무슬림들은 이 할랄 음식만 먹어야 되는지, 할랄이 뭔지. 할랄은 단순히 말하자면 허용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랄은 음식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래요. 막 예를 들어 뭐 거짓말이라든지 배신이라든지 이것도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할랄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음식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음식 중에 고기, 네. 육류를 요리하는 것도 아니고 도축할 때 특정 의식이 있는데 의식을 지키면 할랄이고 지키지 않으면 할랄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 할랄 가장 커다란 할랄 시장을 보시면 대부분 이슬람 나라도 아니에요. 네. 호주, 브라질, 인도. 그렇더라고요. 의식을 지켜서 이렇게 생산해서 수출하면 소득이 많이 창출돼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큰 사업이에요. 예. 근데 저희는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네. 그 인증은 이제 이슬람 할랄 그 위원회라는 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되고 국가별로 있어요. 네. 모든 나라가 그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네. 한국에서도 국내산이 있어요. 할랄 고기 도살장 네. 그 도살장도 이렇게 인증을 받고 한국이 수출하는 K푸드가 있잖아요. 라면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할랄 공증을 받아서 동남아나 중동에 수출하는 회사가 많아요. 네. 근데 그 엄청 엄격하기 때문에 그 인증은 비싸요. 갱신도 계속 해야 되고 감독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할랄 음식을 좀 믿는 것 같아요. 네. 까다로우니까. 친환경적이다, 비건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이들 맞아요. 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이슬람교도와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점, 뭐 배려가 필요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꼭 일단, 알려주고 싶다 하신 부분. 네, 우리는 할랄을 먹어야 돼서 만약에 할랄 고기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고기는 못 먹고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해산물 아니면 뭐 빵류, 유제품, 달걀, 채소 이런 거는 다 먹을 수 있거든요. 해치지지만 아니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무슬림 친구가 식사하는데 할랄 고기를 못 찾겠다. 그러면은 그냥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른 거를 먹으면 되니까 콩을 먹으면 되니까. 한국 음식 중에 고기 안 들어간 음식도 많아요. 들어간 것도 많지만 뭐 청국장, 된장찌개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김밥 먹는데 뭐 햄을 빼주세요. 햄 빼주면 끝이에요. 먹을 수 있어요. 비빔밥도 고기 안 들어가면 달걀과 함께 이렇게 비벼서 먹을 수 있고 많아요. 저는 되게 장벽이 높지 않다. 그렇죠. 있긴 하지만 높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어를 전 너무 잘하셔서 아까 밖에서 잠깐 말씀 나누도 한국 12년 살고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 쉽지 않은데요 했더니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한국어 전공하셨다고요? 네. 제가 이집트에서 한국어 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원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요. 솔직히 한일 월드컵 빼고는 아는 게 없었거든요. 월드컵 이후로 하셨군요. 그렇죠. 근데 관심이 생긴 것은 한국어과 입학한 후였어요. 그때 그냥 선배가 제안을 해주어서 한국어과를 들어가서 이렇게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떠냐. 신생학과였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관심이 생긴 거예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말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더 많이 잘 발전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집트엔 더 많이 생겼겠어요. 엄청 많아요. 지금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일단 그 국가에서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학당도 있고
이집트에서 운영하는 어학당도 있고 아예 대학에 있는 대학 산하 한국어학과 그 30개 넘어요. 그렇군요. 네, 특히 관광 대학에서도 한국어과가 생겼대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래도 K 컬처, 그렇죠. 문화적으로 많이 네. 알고 계셔서 댄스 대회도 있고 네. 그 음식 체험 행사도 있고 한국 관련 행사가 엄청 많아졌어요. 아 그렇군요. 이집트에 가면 여기는 꼭 가보라고 추천하실 만한 곳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아니면 이런 음식은 좀 드셨으면 좋겠다. 아, 네. 피라미드를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어차피 알아서 갈 거니까. 아, 굳이 추천하지 않으셔도 네. 그렇긴 해요.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제일 그렇죠. 가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면 네. 이집트가 해변이 되게 아름다워요. 홍해와 지중해. 물이 되게 맑고 그렇죠. 파랗고 약간 멀리서 보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파래요. 네. 그냥. 어디 바다를 가면 좋아요, 그러면? 그 지역명으로 알려주시면. 노스 코스트라고 네. 영어예요. 네. 그래서 북쪽 해변 노스 네. 코스트 그냥 아, 노스 네. 코스트 아, 네, 네, 네.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지역도 최근에 많이 개발돼서 네. 일각에서는 이집트식 두바이. 라고 해요. 물론 그 두바이 네. 규모는 아니지만 네. 두바이 수준만큼 깨끗하고 네.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더 수영해보고 막 요트도 타고 막 예. 이런 스포츠 할 수 있는 그런 네. 지역이에요. 음식으로는 바다를 추천해 주셨고요. 네, 바다는 좋아요. 음식으로는 제가 쿠샤리를 추천하고 싶어요. 쿠샤리? 네, 그게 이집트형 비빔밥. 아, 비벼서 먹는 건데 네. 채소는 안 들어가고 다 콩이랑 쌀이랑 마카로니, 토마토 소스, 병아리콩, 그 다음에 양파와 마늘 튀김, 그 다음에 맛있겠는데요? 한국 사람 입맛에 고추 소스도 들어가요. 아 매콤하기도 하고. 네. 오 그러면 뭐 많이들 그리고 좋아하시겠네요. 이렇게 비벼서 숟가락으로 먹는다는 점에서 네. 비빔밥이랑 되게 비슷해요. 네.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해요. 네. 끝으로 한국에서 꼭 하고 싶으신 일, 이루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그동안 없었다가 최근에 생겼어요. 제가 네. 통역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네. 나중에 제가 좀 그 한국에서 인정을 받는 국제회의 통역사가 되고 싶습니다. 뭐 나중에 진짜 나중에 잘하면 이제 네. 대통령 통역까지 할 수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또 네.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세미 씨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